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 등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예정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고 긴 한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데 바람이 매섭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도리에 핫팩까지 방한용품을 온몸에 둘렀는데도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체감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영하 16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과 경기 곳곳에는 한파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위는 길고 또 강력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35도의 냉기가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주말까지 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수도관 동파에 대비하고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호남과 제주 등에는 내일부터 최대 10cm의 많은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쯤 강력 한파는 풀리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말 그대로 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박선민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어젯밤부터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이번 추위 얼마나 강합니까? 네, 이번 추위는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파경보가 내려진 경기와 강원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철원군 마현리는 영하 20.3도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서울은 영하 11.6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한파가 찾아온 원인이 뭔가요? 네,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과 동해상의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겨울철 한반도에 주로 형성이 되는 기압 배치인데 그 사이로 기압차가 커지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와서 기온이 급 하강했습니다. 동쪽 고기압이 그대로 멈춰서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네, 추위를 몰고 온 고기압의 벽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추위가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추위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전망인데요. 결국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가 다음 주가 돼서야 기온이 조금씩 오를 텐데요. 올 겨울 들어 가장 길게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도 곳곳에 눈과 비가 내렸는데 이번 주에 또 눈 예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10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질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린 눈이 강추위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빙판길 교통안전과 낙상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한파 속에서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영남,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산은 20일 이상 이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100도대간을 넘으면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풍으로 인한 큰 불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충청과 호남 해안 그리고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한파 기간에는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 눈 소식도 없어서 산불을 포함한 화재 사고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파 길고 또 강력하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못한 채 파행했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한 탓인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이어서 오늘 다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장의 장관 후보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야당이 이해훈 후보자의 자료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청문회 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률이 75%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휴, 과장이죠. 저희가 75%입니다.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고요. 하지만 실제 이 후보자가 낸 자료들 중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는 단 한 줄만 적힌 자료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부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했습니다. 본인 자료는 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라고 이를 모두 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결국 1시간 반 만에 정회하면서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까지라 여야 합의 이르면 오늘이라도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가 최종 불발되면 이 후보자 임명 결정은 대통령 몫으로 돌아갑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오늘 대국민 공청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엿새째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대여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여권에서 기존 검찰의 구조, 기능과 비슷해 검찰개혁 취지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당내에서도 벌써 30분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공청회 성격의 의원총회를 엽니다. 앞서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 의원화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학계 및 전문가와 토론하고 일반 국민 찬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인데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이 청와대와 서로 국무총리실과 서로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수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 사건과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엽니다.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엿새째를 맞아 당 지도부도 장외 투쟁에 나서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단식이 멈출 때까지 모든 국회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공천원금과 가족특혜 등 10여 개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돌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초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자진 탈당은 없다고 했던 김 의원은 의원총회 의결 대신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몇 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자진 탈당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엔 소속 정당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삼선 중진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건데 결국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청을 받고 회견 3시간여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확정을 피하려 했던 건 향후 복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복당 제한 기간은 자진 탈당이 1년, 제명이 5년입니다.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위한 의총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회피용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사실상 제명과 같은 복당 제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 땐 다음 날, 강선 의원 땐 당일에 탈당 뒤 최고위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각종 비위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고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병기 의원은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당을 떠나진 않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어제 오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자진 탈당은 선을 그었는데요. 오후에 돌연 입장을 바꿔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설명을 했듯이요. 사실은 김병기 의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을 확정해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네. 정당법상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의원총회의 그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김병기 의원이 법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당에 그냥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말대로 김병기 의원한테 아니 그거는 불가능한 조건이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걸 본인이 이해하고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의원은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면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의총 표결 없이 최고위에서 결정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당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김 의원은 왜 이런 요청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관리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세 개의 집단이 있다고 해요. 뭐 일일이 제가 짚진 않겠습니다만 그 세 개의 강력한 네트워크 집단을 넘어서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원 카르텔입니다. 의원 카르텔. 근데 그런 의원 카르텔인데 거기에서 제명을 당했다는 이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동료들이 이런 이미지가 구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모든 의혹을 씻고 돌아오겠다면서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복당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김병기 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되죠. 지금 뭐 근데 경찰 수사를 놓고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그냥 김병기 의원의 과거 뭐 무고함을 밝혀주기 위한 수사냐, 아니면 수사를 하는 신용만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느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복당하겠다는 게 진심이라면 그러면 뭐 수사는 그냥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라고 본인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네. 글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 수사, 저 내용, 뭐 이런 것들, 공천 헌금이나 뭐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실상 거의 확인된 셈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찰이 정상적으로만 만약에 수사를 벌인다면 김병기 의원의 복당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김병기 의원은 이제 무소속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재수사에 돌입을 했는데 당시 의혹이 보도됐던 녹취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우리 안 사람이 부의장이 그 카드 이거 있는 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안 사람들이 누구 저희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CCTV고 뭐고 다 해가지고 조사할 거 아니야. 직접 가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뭐 물어보면은 그거 일체 제공하지 말아라.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가 2024년에 조사해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인데요.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 녹취에서 나왔다시피 그 CCTV 제공하지 말라 이런 증거인멸 교사도 김병기 의원이 직접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의원의 요청을 받고 뭐 수사를 그냥 유야무야 내사 종결 뭐 그러니까 이건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이렇게 된 의혹이 있는데 그 또한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경찰의 지금 수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 경찰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게 더 관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경찰이 또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을 찾아서 지금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의혹이죠.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미 결제 내역이나 CCTV 같은 핵심 자료 상당수가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뭐 사실상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금 지나고 나서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를 다시 한다는 거 이게 과연 뭐 효과가 있을지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멸이 되고 소멸이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또 그거와 관련된 정황이 남아 있고요. 네.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왕왕 봐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병묵 평론가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증거인멸 교사라는 또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녹취를 통해서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정황들도 그런 녹취를 통해서 보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뭐 충분히 수사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경찰이 아직까지 김병기 의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 의원 소환 좀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글쎄 뭐 김병기 의원 소환은요 굳이 그렇게 일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의 기법상 네. 아마 최종적인 단계에서 김병기 의원을 소환해서 신병 처리를 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의 이해와 관련한 입장은 그동안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덜컥 김병기 의원 소환해봤자 대부분 다 부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보강한 다음에 김병기 의원을 불러서 물어보고 또 그 주장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이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김병기 의원 소환이 좀 늦었다고 그래서 뭐 봐주기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야당은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쌍특검을 주장하면서 오늘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요. 제가 볼 땐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어느 정도 여론의 압박, 그다음에 수사 부실이 조금 더 여론을 좀 약간 뭐랄까 가중시키는 압박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단식을. 그러면 왜 빨리 들어갔냐라는 의구심이 한쪽에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단식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진정성이 의심받는 단식에 또 명분을 주고 또 성과로 만들어서 영웅을 만들어준다라는 우려를 만든다면 네. 쉽게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크면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론의 압박은
단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이해관계가 국민의 이해관계하고 다릅니까? 같잖아요. 예? 국민들도 정의 구현을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할 텐데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이 왜 지지를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의구심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출장 중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일 조기 귀국해서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을 예정인데요. 평론가님, 야권의 특검 공조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사실은 여당이 특검을 안 받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금 이 단식장을 찾아서 장동혁 대표의 저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 또 여론도 약간 움직일 거거든요. 네. 그 여론이 얼마나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여하튼 이준석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 여론은 장동혁 대표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전개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부담 있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담입니다. 이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폭발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겠죠.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지다 결국 파행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100%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당시에 자료 제출을 한 65%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15%는 과장일까요? 과장이죠. 75% 정도입니다.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네, 이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불발이 됐습니다. 야당은 자료 제출률이 15%라고 주장을 했고 이 후보자는 75%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계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변도 자료 제출이냐 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모는 무엇으로 잡느냐, 네. 자료 요구를 이렇게 뭐 쪼개서 잡느냐, 하나를 통으로 해서 잡느냐, 또 이런 것도 있어서 계산법이 본인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 자료 제출은요, 성실하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지금 그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옹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야당이 되면 그것이 똑같이 부메랑으로 오는 것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자료 제출 안 되는 거 오히려 막 감싸고 옹호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메랑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어느 당인가는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자가 낸 자료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출이 곤란하다 이렇게 단 한 줄만 적힌 자료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청문회 하루 전 밤에야 180종 분량의 추가 자료를 냈다는데 부실한 자료가 많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 후보자 태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자료를 냈느냐 안 냈느냐는 거는 비교적 이제 판단하기가 쉽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게 부실하냐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해훈 후보자는 이제 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는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네. 그러면 후보자가 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거 하나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가리고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가리고서 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로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개인정보 부분만 삭제하고서도 낼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낸 자료 중에 뭐 그 로또 아파트 청약, 부정 청약 뭐 이런 거 관련한 그다음에 장난과 관련한 뭐 결혼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이미 언론 보도에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저렇게 내지 않겠다. 개인정보 곤란 이런 핑계로 그렇게 한다면
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겠지만 이해운 후보자의 그 자료 제출 거부 논리가 참 군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가 낸 추가 제출 자료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전세로 얻은 아파트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27개월 동안 무상으로 살다가 장관 지명 직전에 월세를 몰아서 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국민 정서상 그리 좋지 않은 의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해명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그것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지도 못하게 됐는데 네. 이것이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것인지 저는 좀 전략 전술상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뭐랄까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소해내지 않으면 그 부담은 오로지 후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진실 공방 확인되지 않는 사실 이걸로 끝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실 자료 제출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이 집계한 청문회 전날 기준 자료 제출률을 보면 김민석 총리의 경우 26.7%, 그리고 최희영 장관도 30%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자료 제출 문제 좀 더 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계산하느냐 민주당이 계산하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의혹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체 다 아무것도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 그 자료 부실 제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뭐 이재명 정부 때 특별히 심해졌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뭐 부실한 자료들이 워낙 많았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나 아니면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워낙 그 의혹이 규명 안 된, 해명 안 된 의혹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실 제출 부분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개최할 물리적인 시간은 있는데 이 개최 가능성이 있을지 또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단독으로 개최하려면 간사에게 사회권이 이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미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회를 본 다음에 정회를 정당 간의 논쟁 이후에 정회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건 사실상 봉쇄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해운 후보자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여론의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위주의 청문회를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당에선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민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검증하고 판단할 기회마저 뺏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이미 부담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청문회를 열면 이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청문회를 국민의힘이 사실은 불발시킨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오히려 대통령이 저는 덜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이라고 하지만 이제 재송부 요청을 이재명 청와대에서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청문회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의
자, 청문회 열자 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국민의힘의 패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송부절,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 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이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청문회는 뭐 어려우니까 조국 대표가 과거에 뭐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국민 설명회 같은 거를 했어요. 자당 의원들만 모아놓고 상임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런 식의 국민 청문회라고 이름 붙여진 국민 설명회가 먼저 있고 거기에서 이혜훈 의원의 어떤 정책 능력을 좀 보여주는 자리가 있은 후에 여론을 또 한번 보고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의혹 제기 20여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방법과 시기 등 서로 입장이 엇갈려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살려주세요. 의혹 제기 20여일 만에 오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전 부저간 남모 씨가 돈을 받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돼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17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를 마친 김경 서울시 의원은 남전 보좌관 요청으로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남전 보좌관은 강 의원 지시로 물건을 차에 실었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공천헌금 먼저 제안하셨나요? 의혹을 둘러싼 세 인물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헌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김 시의원 등 당사자들을 불러 강 의원과 대질 신문도 시도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손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 입건되고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퍼를 입은 남성이 혼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성이 거부하자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남성. 이번에도 혼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남성과 같이 있는 여성에게도 손을 댑니다. 다른 카페에서도 여성들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불과 몇 분 만에 피해를 당한 여성은 8명에 이릅니다. 웅성웅성 돼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으로 이동해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고했다라고 말을 듣고 도망가려는 걸 제가 잡았어요. 남성은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랬다, 그런 정도예요. 15일날 범행을 했을 때 초범이고 구속 사유가 안 돼서 석방을 했어요. 근데 또 범행을 같은 장소. 경찰은 30대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이 오늘 경찰에 나가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주고받은 일이 김경시 의원과 자신의 전 보좌관 남모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오늘 어떤 점들을 집중 조사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1억 공천 헌금 수사의 정점은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의심받고 있는 우리 강 의원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김경시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나아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 이런 부분이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돌려줬다고 하면 언제 줬든지, 그것이 대가 관계와 그리고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 의원에 대해서 통상은 어떠냐면 그 피의자 같은 경우 오면은 진술서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쓰는 것을 보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하나 묻는 전략도 하는데요. 아마 현역 의원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테고 아마 그동안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묻겠죠. 그 과정 속에서 답변이 기존에 돈을 줬다 내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람과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캐묻는 식으로 해서 조사가 될 것인데, 문제는 본인이 딱 잡아떼고 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제가 봤을 때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물적 증거, 특히 본인이 그 김병기 전 그 원내대표와의 그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전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겠다라는 식으로 모르스 전략 내지 나는 증거 그 진술 거부권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강 의원은 돈을 김경시 의원에게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김 시 의원은 한 달 뒤에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고 받았다는 시점이 좀 다른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 부분 수사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보고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의 진술이 또는 이제 설명이나 해명이 다르게 나오는 엇갈리는 지점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강선 의원 측에서는 즉시 반환을 했다라는 취지이고 김경시 의원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반환 받았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김경시 의원은 2022년에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반환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아마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반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김경시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이유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천 헌금을 돌려줘서 의아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통상 정치권에서는 공천 대가성 뇌물의 경우에 공천이 안 되면 반환을 하는데 공천도 주고 돈도 돌려준 셈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공천 헌금 의혹이 있으면 공천을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금품들이 반환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제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공천 헌금이 오고 갔음에도 당사자가 공천에 탈락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이제 반발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돌려주는 것이 관례가 아니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결과론적으로는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음에도 지금 돈을 돌려줬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돈이 반환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반환이 된 게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과 반환하게 된 동기나 개연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경시 의원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 사업에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혹이 제기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김경시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가족회사로 지목되는 회사들이 서울시의 사업들을 따냈다라는 겁니다. 뭐 수의계약 등의 형식으로 따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감사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가족회사들이 뭐 부동산 시행사라든지 교육 컨설팅 업체 등 한 7군데가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SH하고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통해서 오피스텔을 짓고 그리고 282억 정도의 SH에 매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가족 기업은 지난해 6월에 서울 공예박물관으로부터 한 4,700만 원짜리의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는데 당시에 김경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이런 의혹들을 감사한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경시 의원의 가족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서울시정이 김경시 의원의 패밀리 비즈니스인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본인이 이제 뭐 그 문화체육관광위에 있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그와 관련되는 어떤 그 영역을 수행하고 또 도시개발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면은 또 동생이나 오빠 같은 가족들이 또 어떤 그 SH 공사와 관련되는 일을 수백억 수주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 김경시 의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혜택 내지 수주가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돈을 벌긴 어려우니까 가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가족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시 의원이 다른 이름을 대면서 무슨 그 회사의 재무이사에 따른 그런 증언까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치부를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 내지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명확한 내부적인 감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사님, 유가족 측은 당시 정부의 대응과 1심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일단 유족 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국정원 첩보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피해자의 뭐 살려주세요 같은 그런 구조 요청 음성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인다라는 통신을 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유족 측의 변호사는요.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피격을 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미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판결문에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권별로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우에 의문점이 든다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이런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법원이 이런 식의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나타난 증거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보면은 기소했던 내용과 판단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아예 포기해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질문과 그 의문과 함께 1심 판결이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심 판결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 의견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총선 결과에 총리직을 걸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23일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国民の皆様、私は本日内閣総理大臣として1月23日に衆議院を解散する決断をいたしました。 국회 소집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곧바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해산부터 선거까지 16일로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다카이치는 총선 목표가 여당 과반수 확보라며 총리직을 걸고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2月8日の投開票のスケジュールとすることで速やかに総選挙を実施する考えです。私自身も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 지난해 10월 총리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틀어진 뒤 히토류 규제 등 중국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일본 경제 피해가 본격화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카이치 내각은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 선거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だから早めに解散やるべきだと僕は思ってたから、とてもいいと思ってます。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열림여당 일본 유신회 의석을 합하면 지금도 과반이지만 총선 결과 자민당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 비핵 3원칙 재검토와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 보수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전남 장흥 앞바다의 매생이 양식장에서 매생이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푸른빛이 살아나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요즘 매생이 제철인데요. 양식장을 찾아가 그 풍경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장흥군 앞바다에서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네모난 대나무 발마다 초록색 매생이가 빼곡하게 자랐는데요. 어민들이 배를 띄워 매생이를 수확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매생이는 겨울바람이 부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확합니다. 이 잔잔한 겨울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고요? 네, 특별한 겨울 어촌의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의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1000여 명이 양식장 주변에 카메라를 들고 북적였는데요. 1년 중 이 시기에만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진작가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겨울마다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만큼 정이 넘치는 겨울 어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절기 대한인 오늘 한파 대비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7도,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목요일에는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겠습니다. 인천이 영하 12.7도, 대전은 영하 9.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호남과 충남 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도로의 빙판길과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제주와 호남에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